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민주당이 인플레이션에서 어떻게 실패했는가, 그리고 켄 그리핀과 마이애미 부동산의 큰 미스터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민주당 인플레이션 문제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제안했습니다. 2021년 1월 바이든 정부는 이미 승인된 9천억 달러의 코로나 구제 법안에 더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추진했죠. 이 선택은 2008과 9년 금융위기의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충분히 지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민주당은 잔을 넘치게 하는 것이 채우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철학을 채택했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막대한 코로나 구제금이 경제에 흘러들어간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초저금리와 백신 보급에 따른 강력한 소비 수요와 맞물려 공급망 혼란과 노동시장의 압박을 심화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상황은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변종 발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봉쇄 정책, 이러한 요인들은 글로벌 공급망과 상품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강력한 노동시장 회복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생계비 상승이 더 큰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바이든 임기 동안 소비자 물가는 20% 상승했으며, 이는 트럼프 임기의 8% 상승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2024년 선거일에는 유권자의 40%가 경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으며, 이들은 대체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부 민주당 인사와 경제학자들은 초대형 경기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묵살되었습니다. 경제학자 레리 서머스는 이 모든 것이 쉽게 관리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며 경고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간과했죠. 백악관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강조했지만 2021년 말에는 인플레이션이 7%에 도달하며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2022년 일부 경제 고문들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중국산 관세를 철폐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단체와 외교정책 고문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 제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치적 압박이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대책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포함해 여러 인프라와 청정, 에너지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가 지출은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대폭 인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적자를 줄였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정책 실패는 과도한 경기 부양, 글로벌 변수, 내부 갈등의 복합적 결과였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과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대책을 동시에 놓쳤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문제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정치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켄 그리핀과 마이애미 부동산의 큰 미스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마이애미 금융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부동산 거래와 그 배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켄 그리핀은 미국 최고의 헤지펀드 시타델의 CEO로 마이애미 금융지구 중심부에 4.2에이커 규모의 대형 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 54층짜리 유리타워를 건설 중인데, 이 타워에는 레스토랑, 옥상 호텔, 공공 워터프런트 테라스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내년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의 중심에는 22층짜리 콘도 건물인 솔라리스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그리핀의 소유가 아니며 미스터리한 구매자들이 건물의 유닛들을 하나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솔라리스 유닛의 약 절반 67개 이미 매입되었으며, 알려지지 않은 구매자는 델라웨어에 등록된 LLC를 통해 이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건물 유닛의 80% 이상 약 110개를 소유하게 된다면 나머지 소유자들에게 매각을 강요할 수 있으며 건물을 철거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솔라리스 주민들 사이에서는 켄 그리핀이 매입의 배우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핀이 소유한 주변 부동산과 동일한 등록 대리인이 LLC의 대리인으로 활동 중 그리핀의 과거 부동산 매입 방식과 유사. 시타델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이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솔라리스는 2006년에 지어진 고급 콘도로 당시에는 이탈리아식 캐비닛, 화강암 조리대, 스파 시설 등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물은 노후화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주민들은 수영장과 차고, 수리를 위해 2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평가금이 의도적으로 설정된 것이며
주민들을 내쫓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솔라리스는 18년 된 건물인데 대규모 평가를 받는 대부분의 건물은 훨씬 오래된 것들이다. 주요 구매자가 그리핀이라면 그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마지막 유닛까지 사들릴 것이다. 마이애미에서는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개발업체들이 기존 콘도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 철거한 뒤 새 건물을 짓는 콘도 종결칸도 터머네이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높은 가격으로 집을 팔 기회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른 주민들은 특히 높은 이자율과 세금 부담 속에서 강제로 집을 잃는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솔라리스 사례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며 그리핀의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는 그의 과거 부동산 매입 이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애미 스타 아일랜드에서 7개의 고급 부동산을 매입해 6.5에이커를 확보, 팜비치에서는 27에이커의 해안 단지를 조성, 그리핀의 마이애미 개발 계획에 따르면 사무실 타워가 있는 부지에 주거 단위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시타델의 새 본사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솔라리스가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그리핀 또는 다른 경쟁 개발 업체가 이 부지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라리스 주민들은 이 상황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더 높은 가격으로 집을 팔아 이익을 보려는 전략, 다른 일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적절한 대체 주거지를 찾지 못할까봐 우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